오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여름 파견 근무로 인해서 히로시마 시내의 호텔에 묵었어. 한밤중 갑자기 견딜 수 없는 갈증에 깨 잠자는 동료들 사이를 빠져나와 샤워실로 향했어. 수도꼭지를 힘차게 틀어 물을 마셨어. 하지만 전혀 갈증은 해소가 되지 않고 더욱 목이 마를 뿐이었어. 이상하다. 이래서야 물배만 찰 뿐 아닌가? 나는 더 이상 물을 마시는 것을 관두고 이불로 돌아오기로 했어.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간 나는 해결되지 않은 갈증에 진저리를 쳤어. 아니 잠깐, 더위로 이 정도로 목이 마를 리는 없는데. 그때 갑자기 창밖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어. 빛은 점차 강해져 온 방 안을 비추었어. 나는 너무나 눈부셔서 무심코 눈을 감았어. 몇 초 후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방은 다시 어둠에 휩싸여 있었어. 도대체 무슨 빛이 이 방을 비춘 것일까? 생각해보니 오늘 날짜는 8월 6일이다. 그다지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만 어릴 적에 같은 반 친구가 살해당했던 적이 있었어. 그리고 몇 년쯤 지나 동창들과 같이 모여 옛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우연히 그때의 사건이 화제에 올랐어. 그 사건으로부터 참 시간 많이 지났네. 나 사실은 그 아이와 사이가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립네. 거기 있던 전원은 입을 묵묵히 다물고 있었어. 아무튼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사건의 범인은 잡히지도 않았고 요 전날 시효를 맞이해버렸어. 진심으로 명복을 기원해. 위 이야기를 마치 학급 회의하듯이 진행을 하다가 시효가 끝났다고 하자 모두들 한숨을 내쉬었어. 즐거운 동창회였어. 첫 번째 이야기.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여됐다. 주인공은 원자폭탄에 피폭당하는 중이다. 두 번째 이야기. 마지막에 보면 즐거운 동창회라고 한다. 또한 살인범의 공소시효가 끝났다 하자 모두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학급의 모두가 죽은 친구의 공범들이다. 시효가 끝나서 내쉰 한숨은 안도의 한숨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교도소에 도저히 손댈 수조차 없는 난폭한 사형수가 있어서 간수들도 매우 애를 먹고 있었어. 그러던 중 간수들은 교도소 내에 종교 행사를 담당하던 신부 호시기에게 그의 심성을 좀 고쳐달라는 하소연까지 하게 되었어. 신부 호시기는 사형수와 독방에서 만날 때 건네주는 성경 안에 작은 종이 조각을 감춰두었어. 그 후로 사형수는 거짓말같이 얌전해졌어. 호시기는 계속 성경을 전달해주러 사형수를 만났어. 그리고 사형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이 됐어. 최후의 만찬을 먹은 후 신부에게 마지막 소원까지 말한 그는 웃는 얼굴로 전기의자로 향했고 마지막으로 얼굴 앞에 커버를 씌우는 순간까지도 그는 웃는 얼굴이었어. 그가 죽은 후 그 난폭하게 굴던 놈을 어떻게 그렇게 얌전하게 만들었냐, 성경의 힘이냐며 궁금해하는 간수들에게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호시기가 한마디 했어. 저는 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갓 결혼한 아내와 집 청소를 하고 있었어. 난 계단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발을 잘못 디딘 건지 아래로 굴러서 기절했어.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침대 위. 창밖을 보니 저녁이네. 꼬박 하루 동안 병실에 입원해 있었던 건가? 그런데 간호사는 내가 방금 이 병실에 들어왔다고 했어. 뭐? 어떻게 된 거야? 토요일에 넘어졌는데 지금은 월요일. 기억이... 아니, 이건 확실해. 어째서 24시간 이상 공백이 있지? 대답이 나온 나는 즉시 생명보험을 해약했어. 첫 번째 이야기. 신부는 사형수에게 성경 안에 종이 조각을 몰래 주었다. 그 뒤로도 성경을 통해 계속 종이 조각을 전달하였다. 그 종이 조각이 마지막에 말한 희망이 되는 건데 그 종이 조각의 내용은 가만히 있어. 우리 조직에서 널 꺼내줄 거야. 마지막에 투약하는 약은 잠깐 심정지약이야. 오늘이 마지막 탈출날. 같은 헛된 희망이 적힌 글귀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갓 결혼한 아내와 집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아래로 굴러 기절했는데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당일이 아닌 월요일 날에 입원하였다. 아내는 남편이 기절을 한 이후 보험금을 타려 했지만 죽지 않자 일어나기 전에 늦게라도 입원시켰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이건 몇백 년 후 미래의 이야기. 10년 전에 타임머신이 완성되어 연구를 지속한 결과 타임머신으로 갈 수 있는 과거와 현재는 같은 시간축을 공유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어. 즉 과거를 간섭하는 건 현재를 간섭한다는 의미야. 국립대학 연구실에서 일하는 연구원장은 고대 환경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 신생대 제4기 약 250만 년 전으로 조사를 가게 되었어. 신생대에 무사히 도착한 그녀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는데 도중에 산사태를 만나서 모든 식료품과 조사기구를 잃어버렸어. 그녀는 식료품이라도 건져보려고 땅을 파헤쳐 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 찾아냈어. 하지만 되돌아가는 타임게이트가 다시 열리려면 3일씩이나 기다려야 했어. 이런 곳에서 먹을 것도 없이 그리 오래는 못 버틴다. 뭔가 먹을 걸 찾아야 해. 그렇게 여기저기 헤매다니다가 토끼 사체 한 구를 발견했어. 살았다. 그녀는 무아지경으로 토끼를 뜯어 먹으며 곧 기력을 되찾았어. 생명의 위기로부터 벗어나 안정을 되찾은 그녀는 문득 어떤 규칙을 떠올렸어.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미래에 간섭을 일으킬 만한 생물과의 접촉 혹은 살생을 금한다. 하지만 그 토끼는 이미 죽어 있었다. 미래를 간섭하진 않겠지? 그러나 그녀는 이윽고 느꼈다. 자신의 몸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어. 전당포 주인이 쇼 윈도에 물건을 진열하고 있었어. 트럼펫, 색소폰, 트럼본 같은 여러 금관악기 등등. 그런데 왠지 뜬금없이 맨 끝에 샷건을 진열했어. 괴상한 조합인데 저래서야 어디 팔리겠나? 라며 지인이 물었어. 팔리고 말고 일단 누군가가 트럼펫이나 색소폰을 사가지. 그 뒤로 한 이틀 뒤엔 옆집 사람이 샷건을 사러 올 거야. 첫 번째 이야기. 주인공이 타임머신으로 신생대로 돌아가 토끼를 먹으니 자신의 몸이 사라져갔다. 그 토끼는 자신의 선조가 연명했어야 할 고기였다. 선조가 죽게 되는 결과로 자신의 몸도 사라져가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진열된 악기들은 층간소음을 유발시키기 좋은 악기들이다. 악기를 사간 사람들의 이웃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샷건을 사갈 것을 가게 주인은 예측하고 진열하였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너무 더워서 엄마가 사다 놓은 팥빙수를 먹었어. 난 팥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은 맨 나중에 먹기로 하고 먼저 얼음과 떡을 먹었어. 한두 숟갈 먹다가 갑자기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로 한창 수다를 떨다 끊고 보니 어느새 팥빙수는 반이 물 상태. 차가운 얼음을 씹어 먹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네 이거 라고 생각하고 후루룩 마시기 시작했어. 그런데 간혹 팥 껍데기만 나오네? 뭔가 식감도 이상한데 역시 팥이 무거워서 그런가? 아님 가게에서 파는 거라서 나름 오래돼서 그런가?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맨 마지막에 드러난 팥 사이에 그것은 알? 찌는 듯 더운 여름날 밤. 그날은 내가 부대 앞 보초를 서던 날이었어. 그날 나는 너무나 덥고 졸린 탓에 선체로 꾸벅꾸벅 졸며 보초를 서고 있었어. 부스럭부스럭. 전방에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어. 나는 산짐승인가 했지만 그곳에선 황당하게도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에게 걸어오고 계셨다. 할머니, 여기 어쩐 일이세요? 군인 양반. 내가 지금 음료수를 마시려고 하는데 이 늙은이가 손가락에 힘이 없네. 이것 좀 놔줘. 라며 나에게 봉봉을 하나 건네주셨다. 어이가 없어 긴장이 풀린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봉봉 손따개에 손가락을 넣었다. 왠지 모를 이질감이 느껴진다. 뭔가 이상하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내 앞에 있던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리고 내 검지손가락엔 쇠로 된 핀이 걸려 있었다. 첫 번째 이야기. 팥빙수를 먹는데 알이 나왔다. 그리고 간혹 먹다가 팥이 껍데기밖에 없다고도 한다. 그리고 식감도 이상하다고 한다. 사실 주인공이 먹던 팥은 팥이 아닌 바퀴벌레였다. 두 번째 이야기. 군인은 봉봉 손따개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손가락엔 쇠로 된 핀이 걸려 있었다. 군인은 할머니 귀신에게 홀려 봉봉 손따개인 줄 알고 수류탄에 안전핀을 뽑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꽤 오래전 한 홈페이지에서 다친 불쌍한 동물들에게 기부를 이라는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었다. 홈페이지는 캠페인을 위해 몇 장의 사진을 게재해 놓았는데 한쪽 발이 흉하게 뭉그러진 개, 내장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고양이 등 차마 보고 있기 힘들 정도의 끔찍한 사진들이 7월 10일 동물들을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회복 경과 후에 사진을 순서대로 게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점에 감동받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기부금도 제법 모인 듯 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 엉망진창이 된 손발이 치료가 가능한 것일까? 내장이 나온 고양이가 과연 살아날 수 있었을까? 게다가 거리에 다친 개와 고양이들은 다 어디서 데려온 것일까? 의심가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라서 나는 문득 그 사이트의 이미지 작성 시기를 조사해보았다. 거기엔 완치한 사진들이 7월 5일날 올라와 있었다. 한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산을 올라가 풍광을 찍으려고 하다가 절벽의 끝에 여자와 아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자가 아이를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장면을 보고 얼른 들고 있던 사진기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달려가
도망치려는 여자를 붙잡고 산을 내려가 산 아래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여자는 감옥에 갇혔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작가는 사진을 인화하여 아이를 죽인 증거자료로 제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온 사진을 보고 사진작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작가의 사진은 미묘한 시점에서 찍혀져 있어 여자가 아이를 밀어 떨어뜨리는 장면인지 아니면 떨어지는 아이를 향해 여자가 손을 내미는 장면인지 구별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진작가는 고민했고 재판 시간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뭐라도 해보자 해서 그 사진에 필름을 갖고 확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확대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진작가는 마침내 하나의 정확한 증거를 잡아내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동물들이 엄청나게 닫혀있는 사진은 7월 10일날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완치한 사진은 5일 전인 7월 5일날 올라와 있다. 동물들은 완치한 것이 아닌 반대로 사진을 찍은 사람으로 인해 끔찍한 사진들처럼 된 것이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은 순서가 반대인 척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사진작가는 사진을 엄청나게 확대했다고 한다. 그 사진작가가 사진을 여러 번 확대를 한 끝에 발견한 건 다름 아닌 아이의 눈동자에 미친 엄마의 웃는 표정이다.